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걸러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보니까 의외로 재무제표 쪽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무제표 분석 영상이 인기가 너무 없어서 앞으로는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다들 재미없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들이 의외로 좀 역주행을 하고 댓글들도 꾸준히 달려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들을 쭉 보다가 제가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의외로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안 보고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냥 쓱 보실진 몰라도, 그냥 숫자 같은 걸 보실지 몰라도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든가 숫자를 해석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 댓글에도 이번에 상장 폐지 이슈가 생긴 기업이었어요. 화진이라고. 그 기업을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상장 폐지를 당했다. 그래서 만약에 재무제표를 자기가 좀 봤으면 이 기업을 걸러낼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 생각은 당연히 걸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은 안 찍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재무제표를 잘 몰라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껴야 할 항목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오늘은 4개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4개의 항목에 해당돼도 괜찮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일일이 분석해서 건져낼 자신이 없으면 그냥 거르셔야 돼요. 초보일수록 승률이 높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승률이 높은 싸움을 계속하면 수익률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튼 4가지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거르셔야 할 기업은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연속 적자 기업을 걸러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투자를 하다 보면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게 연속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을 못 끊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의 일시적 사유로 인한 적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한 번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한 번 정도는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연속 적자, 2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하면 일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사실. 일시적 비용 처리가 연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외화 차입금이 많아서 환율 때문에 계속 외화 환산 손실이 나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시현한다, 당기순 손실을 시현한다. 이건 기업이 아무리 일회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무슨 고수가 와서 아무리 일회성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환율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환율 관련 손실은 일회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대규모로 비용 처리되거나 손실 처리된 항목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를 잘 모르고 분석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연속 적자는 그냥 버리시는 것이 편합니다. 내가 영업의 손익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투자자산 평가 및 지분법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환 관련 손실이나 이득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일시적 비용 처리 부분은 도전해서 파볼 만도 합니다. 고수익이 가능한 분야예요. 그리고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을 잘 포착을 해서 투자를 하면 그게 턴어라운드 투자라고 하죠. 이 턴어라운드 투자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턴어라운드 투자는 정말 재무나 산업, 기업에 정통한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재무제표 보기도 좀 버겁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연속 적자 기업은 넘기시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연속 적자는 기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자가 연속해서 나게 되면 금융권에서 돈을 일부 회수하거나 더 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권에서 회사의 적자가 연속해서 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고 신용등급이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 회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심사를 하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적자로 현금 유입도 안 되고 차입도 어려워지니까 있는 돈을 그냥 깨서 쓰거나 유용한 자산을 팔게 돼요. 현금도 없으면 돈 되는 자산들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뭐 유증을 하고 이런 거는 이 기업의 사정이 아직 좋을 때예요. 유증도 안 되면 복합금융상품 찍어내게 됩니다. 이게 영업으로 빨리 반전을 시켜서
손실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기업이 분명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거대 기업이고 옛날에 아무리 흑자를 잘 봐갖고 자산을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연속 적자 앞에서는 거대 기업들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장사가 없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면 순식간에 자본 잠식에 빠지게 돼요. 물론 자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정도 됐는데 매년 순손실을 한 10억 정도 본다. 뭐 이러면 절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이런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그 자산주 투자 같은 기업들은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평가 총매가 영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연속 적자 기업은 일단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속 적자가 나게 되면 영업적으로 제 멘탈을 기댈 때도 없어집니다. 기둥 자체가 없어져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입니다. 거래 정지 중인 화진이나 FTN이 등등 연속 적자 기업을 걸렀으면 당연히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게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 대한 지표들인데요. 제가 자세히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좋지 않은 기업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차입이 너무 많으면 돈을 벌어서 다 이자 비용으로 때려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산업들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6%에서 7% 정도 됩니다. 대기업 포함해서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을 포함하니까 잘 안 되는 협력사들이나 중소중견기업 포함하면 이거보다 더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업 제외하고 보면 더 낮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면 이자율 한 4%만 나와도 번 거 이자로 다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업이 그 중에 한 번만 삐끗한다. 제가 하청기업의 한계라는 영상에서 하청기업들은 정기적으로 CR을 당한다고 했었죠. 그 CR 같은 거 한 번만 당하게 되면 그냥 영업이익이 삐끗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입 이자도 못 내게 됩니다. 이게 차입 이자도 못 내게 되는 게 두 번째 숫자로 연결이 되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제가 이자 보상 배율은 그 재무 언급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비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돈 벌어서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1.0 이자 보상 배율이 1.0이면 영업이익을 벌어갖고 이자를 전부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다. 딱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1.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돈을 벌어서 금융비용을 내도 돈이 모자른다 라는 뜻입니다. 금융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많은 경우에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 보상 배율도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잠재적 부실기업이라고 불러요.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이렇게 차입이 많게 되면 많은 경우에 부채 비율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차입금이 부채에 속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모두 걸러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기업 대부분은 무차입 기업입니다. 차입금이 많은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가면 존립이 의심스러운 기업이에요. 부채는 적당히 쓰면 좋지만 일정 부분 이상 지나치게 되면 기업을 반드시 망가뜨리게 됩니다.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이자 보상 배율 1.0, 부채 비율 400%. 이 세 가지 기준은 기업이 지금 하는 사업이 너무 좋다. 이 사업이 터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합리화로 넘어갈 기준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거의 절대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의 기준입니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속적으로 영업활동 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에요. 이게 현금 흐름이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면 영업해서 당기순이익이 나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실제로 번 돈이 찍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두 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아주 급성장, 폭발 성장 중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 연속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도 3년 연속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금융권에서 굉장히 제재가 들어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만들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연속성을 끊기 위해서 회사가 총력을 기울여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뭐냐면 연속 적자, 그리고 부채가 과도한 기업, 영업활동 후 현금 흐름이 연속으로 마이너스인 기업, 이 세 가지는 은행권에서도 확률적으로 부실 기업 징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는 기준들입니다. 이거는 어느 은행이나 어느 금융기관, 어느 신용평가사든 할 것 없이 재무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다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는 부실에 대해서는 전적이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사실 3년 연속에 해당하면 이미 3년째 마이너스가 뜨고 난 다음에는 기업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말고 뭐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투자하신 기업분이라면 이미 뭐 손실은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년 연속이 아니고 2년 연속으로 바꾸고 싶고요. 실제로 저는 투자 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영업활동 후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하기만 해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났는데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상하다, 마이너스다 하는 기업들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기업들입니다. 부실 기업의 가장 강력한 징후가 현금 흐름이에요. 뭐 과거의 모뉴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금 흐름, 말미에서는 현금 흐름이 급감하는 형태를 보였어요. 모든 부실 기업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부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현금 흐름의 악화는 부실이나 분식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서 하지 않겠지만 제 영상 중에 그 3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뭐 부실, 징후, 뭐 분식 기업의 징후 이런 것들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그래도 차례로 상폐되고 있죠. 이게 얘네들이 숫자로 아무리 현금 많다고 써 있어도 그거를 증빙으로 보여줘야 현금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이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많이 있어요. 중국 주식들이 다 이런 식인데 이거를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믿고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손실 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물론 중국 주식들 투자해서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승률 높은 투자를 하시려면 거르셔야 됩니다. 저런 것들 잘못하면 손실이 아니고 그냥 휴지 조각 돼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휴지는 코라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 망해서 날아가 버리면 코 풀 수도 없죠. 휴지 조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원이기도 하고 저는 신용평가 업무도 꽤 오래 했었고 여신 업무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는 법이나 뭐 어디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긴 한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줄이고요. 제가 저의 재무제표 관련된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 아래에 더보기 부분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무 쪽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상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무제표 보는 거에 대한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 나오는 질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재무제표 쪽인 걸 보니까 재무제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 제가 실패 사례만 올리니까 성공 사례도 올려달라고 좀 요청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공 사례는 사실 조금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잘 구성을 하면 그래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